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네. 정려회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선입니다. 근데 이혜성 기자님은 네. 왜 닉네임이 써니예요? 이혜선이라서. 아. JYP가 무려 10년 전에 지어졌죠. 오, 10년이나 됐네? 그렇군요. 10년이나 됐다는데 감동받지 말고 나이를 10살이나 더 먹었다. 우리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출연진들한테 다 닉네임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주로 의사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무슨 공식적인 회의장처럼 서로 막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재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서로 약간 이제 캐주얼하게 하대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별명을 지어줬죠. 그래서 뭐 쭈니, 깜신, 뭐 올소, 뭐 이런 YG도 식으로. 그래서 YG잖아요. 그래서 YG죠. JYP가 지어준. 그것도 10년 된 거죠? 아니다. 10년은 안 됐죠. 10년 좀안 책걸상 됐구나. 할 때. 아니 그러니까 YG는 JYP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YG다. 그래 기억난다. 내가 원조 YG다. 맞아. 맞다. 양현석이 양군이기 전에 내가 먼저 양구였다. 그리고 맞다. 이 워딩 그대로였다. 나도 내가 더 먼저 JYP다. 내가 박준영보다 나이가 많다. 맞네. 네. 그래서 우리 그 JYP, YG가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근데 전 솔직히 말하면 YG를 이렇게 오래 볼 줄 몰랐어요. 무슨 나도 뜻인가요? 써니를 이렇게 오래 볼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니 그때는 잠깐 다른 매체 기자이시기도 하고 해서 잠깐 그 코너에 출연하시고 이제 출연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연이 이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인연이죠. 그래서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좋다는 나쁘다는 거죠. 말입니까? 오늘 계속 신경을 긁네. 왜냐하면 그 아까 다 보자마자 되게 또 오랜만에 봤거든요. 또 오랜만에 봤는데 뭐 보자마자 뭐 좋은 안부 같은 걸 물을 수 있잖아요. 요즘 잘 사냐 뭐라 이런. 그러던가요? 아니 송수영 기자가 나보다 똑같은 노트북을 20만 원 더 싸게 샀다고. 아니 먼저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걸 이 타이밍에 나한테. 그러니까 YG가 쓰고 있는 노트북하고 똑같은 거를 송 기자가 샀는데 20만 원 싸게 샀다고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를. 근데 시점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한 달 정도.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열받는 일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구네 호구? 호구된 거죠. 아니, 근데 아니에요. 나는 또 되게 싸게 샀다고 HG로 자랑했었거든. 아니 근데 지금 현재는 YG가 그때 샀던 가격이 또 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연 선배가 샀던 시점이 유독 쌌을 뿐 YG가 산 거는 싸게 산 게 맞습니다. 뭐 이제 와서 HG로 바꿔. 오늘은 HG로. 저 YG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까 대답 안 한다. 너는 왜 써니냐라고 물어본 거는 닉네임이 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니요. 그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 잘 어울리는 닉네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잠깐 고민이 되어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물어봤는데 너무 뻔한 대답이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그냥 써니 해라라고 이제 했을 때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쵸. 그 당시만 소녀시대 해도. 써니 소시 팬들한테 욕 먹는다. 그리고 언감생심 말이 되냐. 그 온갖 군데 써니가 진짜 많아요. 그래도 써니보다 이혜성 기자가 훨 나아요. 그런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말한다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데. 한 방 먹였다. 오늘은 YG만 읽고 JYP나 써니는 읽지 못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유혹하는 이건 진짜. YG인 거죠. 네. 유혹하는 HG로 해가지고 오늘 긴 댓글 먼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동광동 호랑이님이 눈부신 안부 읽고 남기신 댓글을 써니가 읽겠습니다.
길어서 시키는. 네. 약간 동강동 호랑이님께서 좀 망설이시다가 호전적으로 쓰신 댓글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즉에 사둔 눈부신 안부를 이제야 읽고 방송 들었습니다.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가 너무 좋았는데 단편의 완성도와 매력이 장편 소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저도 조금 아쉽게 읽었어요. 하지만 작가의 여러 단편에 산발적으로 들어있었던 씨앗들이 장편이라는 형태로 재탄생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묘한 경험이었고 읽는 내내 힘껏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진행자 여러분의 아쉬움 또한 충분히 짐작이 갔지만 그렇다고 YG나 JYP의 평에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표시의 땀방울. 네. 눈부신 안부를 읽고 영화 국제시장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야기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고 JYP 디스. 네. 그냥 떠올랐을 뿐이에요. 네. 네. 마리아 이모의 서사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YG 디스. 라는 건 이 소설의 주제의식 자체를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선자 이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영화 윤희에게가 떠올랐고 이 소설의 핵심 서사는 선자 이모보다는 주인공 혜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 다 디스. 아니, 지금 계속 당연한 거 맞고 아닙니까?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인공이 핵심 서사지 그러면. 네, 70년대에 파견된 파독 간호사들에 대한 대목이나 가스 폭발 사고, 외환 위기 같은 사건은 이야기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들이고 중심 줄기는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고 독일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내면으로 침잠하는 자아를 지니고 있던 주인공이 선자 이모의 삶에 다가가고 의제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로 저는 읽었습니다. 혜미를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일찍부터 결말, 반전을 짐작하긴 했지만 끝까지 몰입해서 읽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결말 반전을 짐작할 수가 있죠? 짐작했는데 그 짐작이 맞았다고는 안 그랬어요.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강명 작가님이랑 같이 사는 HJ님도 그 몸에서 맞췄다고. 두 분은 못 맞히신 거고요? 못 맞췄죠. 여기는 저기 그 KH 이니셜의 주인공 김훈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전작 여름의 빌라와 이 작품을 통해서 단편과 장편의 구조나 미학이 얼마나 다른지 느낄 수 있었고요. 백수린 작가의 다음 장편이 나오면 꼭 읽어야겠다 싶기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 체크를 못 해가지고 온 댓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편은 눈부신 아무 편은 우리 두 사람의 아재력이 너무나 돋보이는 구린 방송이었더라고. 구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유감스러운 방송이었다라는 댓글을 추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재력.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래도 여기 이걸 긍정적이라고 봐야 하나? 네, 마지막 줄에 YG의 메커 시즌. 그건 딴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딴 댓글이죠.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분의 다른 댓글입니다. 이것도 동방고양이님의 네, 댓글이니까 네. 다른 시점에 다른 날 쓰신 댓글인데 다른 날. 읽어주세요. 네. 네. YG의 메커 시즌 크크 저도 엥 했었는데 JYP가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트레드밀 위에서 듣다가 빵 터졌습니다. 아유 시원해요. YG님 죄송. 네 메카시즘. 네. YG가 이제 원래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발음도 별로 안 좋고 가끔씩 이제 굉장히 좀 우아하게 발음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니죠. 성문 종합용으로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메커시즘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메카시즘 아니냐? 응? 메가더가 메커서냐? 또 거기 최영석 교수님 오셨었는데 최영석 교수님이 존스 홉킨스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유학파로서 한번 뭐가 맞는지 이야기해달라. 교수님이 또 메카시즘이 맞다고 확인해 정말 주셨죠. 제대로. 아니 남의 발음 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닙니다.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작지만 방송인으로서 청취자분들이 어디 가서 메커시즘이라고 혹시 발음하시지 않도록. 네, 메카시즘이 맞다고 합니다. 망고님의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이보그의 글쓰기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억났습니다.
전에 읽었던 놀이터는 24시의 이른 놀이처럼 놀이는 점점점이랑 설정이 비슷하네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장강명이었거든요. 이야기 들으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저 사정상 방송을 거의 1년 못 듣고 지내다가 토크 콘서트 이야기를 듣고 지난달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못 들은 에피소드 얘기할까 봐요. 크크. 드디어 정주행 완료. 토크 콘서트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토크 콘서트가 망고님 기대대로 재미있으셨어야 했는데 어떠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망고님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저를 또 유혹하실 책은 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계속해서 JYP가 방송해라 했던 건데 이상하게 뭔가가 딱 안 맞아가지고 미루던 책이었어요. 그 JYP가 읽을 의향도 있다.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읽고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짧게라도 유혹하는 YG로 해서 혼자서라도 소개를 하든지 한번 하자라는 얘기를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일정이 안 잡혀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열심히 읽었을 텐데 그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딴 책 보느라고 이제 못 봤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늘 유혹하는 YG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요새 좀 바빠요. 책 보느라고. 저도 바빠요. 요새 네. JYP가 애정하는 작가들의 두꺼운 소설이 2개나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 조엘 디케르 2권짜리로 나왔죠. 조엘 디케르 나왔어요? 그거 읽고 있어요? 다 지금? 읽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죠. 보는...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있는데. 뭐야? 그 다음에 섬에 있는 서점, 개브리엘 제빈. 안녕 뭐였죠? 그거 비바 제인? 비바 제인. 네. 그 2편을 써서 우리가 또 책걸상 크루들이 사랑하는 가브리엘 제빈. 네. 내일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도 소설. 이제 한 900쪽, 800쪽, 700쪽인가? 하여튼 꽤 한 권이지만 꽤 두꺼운데요. 저 지금 읽고 있는데 네. 다 봤습니다. 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소설이에요. 저 다 봤습니다. 방송하셔야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두꺼운 그 2권 합치면 한 1,500페이지 되는 그거 읽느라고 내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내일 또 내일은 혼비님이랑 방송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와. 약속했나요 우리가? 약속했죠. 네.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은 지금 할지 안 할지 미정이죠.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은 저도 그럼 읽어볼 테니까 뭐 박평 혼비님이랑 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습니까 조엘 디케르? 당연하죠. 그러면은 같이 읽고 오든지. 책걸상 하죠. 읽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네요. 안 읽고 방송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멍청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동강동 호랑이님께서 예전에 다른 댓글로 또 한번 경고한 적이 있어요. 써니 괴롭히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특히 아마 써니나 수영 기자인 것 같은데 괴롭힌다고? 네, 괴롭힌다고. 특히 그리고 여성 게스트만 나오면 좀 이렇게 두 아재들이 아재력 발휘하면서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조심해라. 너네 조심해 막 이렇게. 아유 동강동 호랑이 되게 괜찮으신 분이네. 끊고 다시 가자.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였을까? 방금 멍청이. 그 책을 안 읽고 방송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아는 게 없죠. 근데 그걸 바보 같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모자라 보인다 이럴 수도 있는데. 바보 같다 더 나빠. 바보 같다 모자라 보인다 멍청하다 뭔 차이가 있어 이게. 뭐 내가 아까 그거 노트북 그거 얘기했다가 지금 계속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대놓고 멍청하다 그럽니까? 아니 그리고 난 똑같아. 지금 오늘은 나도 책 안 읽고 방송하잖아. 오늘 분명히 멍청해 보일 거거든. 책 제목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입니다. 좋아요가 지구를 파괴해요? 왜 파괴해? 이 멍청한 질문 계속 할 거거든. 진짜.
내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2023년 3월 17일에 나왔고요. 갈라파고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저자는 기욤 피트롱 약간 이제 불란서 사람 네, 이름이군요. 프랑스. 네.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이거 원제 제목 뭔지 제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일단 한글판 제목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이거는 일단 과학 도서 계열인가요? 사회? 사회 사회 쪽으로 분류하는 게 쪽일까요? 맞겠죠. 사회 쪽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환경책 아니었어요? 환경 사회. 과학. 환경 사회학 이런 겁니까? 아니 환경 사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 이슈나 혹은 네. 사회 문제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면은 좋을 법한 책이고요. 그 기욤 피트롱은 사실 전작도 인상 깊게 읽은 분들이 많아요. 그 2021년에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가 되어서 나왔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토류 얘기예요. 네, 히토류.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디지털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뭐 휴대전화라던가 아니면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노트북이라던가 네. 이런 디지털 기기와 그리고 또 그 디지털 기기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만 보면서 약간 그 뒤에 있는 물리적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욤 피트롱은 그런데 꽂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휴대전화라던가 디지털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그쵸. 그렇죠?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알루미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디지털 문명을 유지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금속이 우리가 흔히 히토류라고 하는 금속이에요. 근데 그 히토류라고 하는 금속이 굉장히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히토류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 중국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욤 피트롱이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에서는 중국의 대부분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고 실제로 히토류를 생산하고 히토류를 수출하는 양이 중국이 지금 가장 높은데 만약에 중국이 그 히토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할 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 현지에 들어가 가지고 히토류 광산이 얼마나 그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희생 위에 히토류 광산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디지털 문명을 유지하는 우리가 이렇게 묵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앞에 한 2분의 1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뒤에 한 2분의 1은 이게 프랑스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 정부에 촉구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는 채산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히토류를 비롯한 중요한 광물의 광산들이 거의 다 폐쇄된 상태래요. 그런데 이 디지털 문명의 약간 국제 지정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염두에 둔다면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국고 보조를 해서라도 유지를 시켜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제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끝내는 책이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도 제가 한번 책걸상은 아니지만 뭐 제 그 SNS 등등을 통해서는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이 기욤 피트롱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는 한번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책이 나오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는 책이 나왔죠. 이 좋아요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그 좋아요가 맞나요? 그 좋아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트롱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전작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에서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 금속에서도 이 기욤 피트롱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디지털 문명의 뒤에는 히토류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히토류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아요가 북극으로 간 이유도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서
그 좋아요에 하트라든가 웃음 표시라든가 눈물 표시가 반짝반짝할 때 혹은 엄지 표시가 반짝반짝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그 뒤에 물리적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르는 좋아요가 어떤 일을 자, 벌이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에 페이스북 앱을 오픈을 한 다음에 좋아요를 딱 눌러요. 그러면 그 좋아요가 우리 핸드폰 안에서 반응해서 좋아요가 눌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핸드폰 안에서 반응해서 좋아요가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기온 피투령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저 무슨 저 클라우드나 뭐 이런 저 디지털 네. 세상에서 네, 일단 우리가 기온 피투령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핸드폰 페이스북 앱을 열어서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가지고 좋아요를 딱 엄지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엄지를 눌러서 발생한 신호가 기지국으로 가죠. 기지국의 안테나로 가죠. 그러면은 그 기지국의 안테나가 좀 더 큰 안테나로 옮겨가겠죠. 네. 그리고 큰 안테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무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하에 매설된 강케이블 같은 거를 타고 가겠죠. 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을 타고 그 좋아요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그 신호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는 세계 여기저기에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의 하나는 북극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기로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까딱하는 순간 그 손가락을 까딱하는데 반응한 신호가 북극 근처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서 아까 좋아요가 북극으로 간다라는 게 그 말이군요.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북극으로 가가지고 그 북극에서 오케이 반짝반짝하는 신호로 응답해라고 그쪽에서 지시를 다시 내려주면은 그 반응의 지시가 다시 똑같은 경로로 네. 우리 핸드폰까지 와가지고 핸드폰에서 이제 반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바로 좋아요가 반짝하니까 이게 내 핸드폰 앱에서 모든 게 다 구현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이에 빛의 속도로 북극에 있는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를 갔다가 한번 찍고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온 피투령이 관심을 가지는 건 그 경로에 주목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단은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은 전 세계 소통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상적인 사례로 메모를 해온 게 2020년 3월 11일이면 이제 팬데믹 초입이잖아요. 근데 그 팬데믹 초입에 대서양 해변 지역에 기억나요. 대서양 해변 지역에 프랑스 방대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대서양 해변은 대서양 해변이 이제 뭐 포르투갈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방대라고 하는 대서양을 끼고 있는 해변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방대 근처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해저 케이블 작업을요? 근데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구글이 국제 인터넷 케이블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해저 국제 인터넷 케이블 이름이 디낭인데 그 디낭을 설치하는 작업이 거기서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구글은 그 디낭이라고 하는 해저 케이블을 대서양에 깔았어야 했냐면 벨기에의 생길랭이라는 곳에 새로운 구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벨기에에 있는 새로운 구글 데이터 센터와 미국 동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인 디낭이라는 걸 이제 그 시점에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해저 케이블의 길이가 6,6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이제 구글을 검색하고 그리고 구글 지메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구글 포토, 뭐 구글 드라이브 등등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서양의 6,600km 해저 케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벨기에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온 피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물리적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아.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선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핸드폰도 무선 핸드폰이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다 무선이고 뭐 LTE 뭐 아니면은 뭐 5G 이러니까 다 무선으로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인용문이 있어요. 우리는 휴대전화와 기지국 안테나 사이에 오가는 앞단과 끝단의 전송만 보고서 무선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유선으로 서로에게 단단히 묶여 있다. 그래서 그 해저 케이블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 혹은 그 물리적 실체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디지털 문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닷속 케이블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뭐 같아요? 바닷속 케이블을 가장 위협하는 거야? 예. 따개비? 조개 이런 거? 아니요. 바닷속 케이블을 가장 위협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특정 해역의 물고기를 이게 싹쓸이하는 그런 식으로 저인망. 그런 식으로 이제 어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를 이렇게 쓸 때 갈고리 같은 걸로 쓰는데 그 갈고리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대요.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질문. 그 해저 케이블은 바닷속 얼마나 깊이 있어요? 그건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두 번째 요인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지진. 아니요. 왜요? 지진 때문에 한번 문제 생겼었는데? 지진 맞아요. 지진도 맞는데 그건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지구 온난화. 네. 지구 온난화? 또 뭘 것 같아요? 막 그냥 던져봐 막. 저인망. 상어. 아니야. 상어. 상어 맞아요? 상어 정답. 진짜요? 상어가 되게 난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상어가 먹을거리인 줄 알고 씹어본다는 거예요. 그 케이블을. 케이블을. 그래가지고 그 상어가 씹는 바람에 케이블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제 케이블 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장 뭐 전송이 중단되는 일은 생기지 않지만은 버벅대거나 이럴 수 있겠구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상어가 깨물면은 그게 이렇게 망가질 만큼 허약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비닐 커버돼 있고 뭐 이런 거야? 비닐 커버. 두꺼운 배관이겠죠. 두꺼운 배관인데 상어 이빨도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철 배관은 아니란 뜻인 거죠. 강철 배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제 PVC 이런 건가 보다. 깔짝깔짝 하다 보면은 이제 겉 한 부분에 놈만 있는 계속 게 한 곳만 문제가 이렇게 생길 하면.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이 책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아니 그 우리의 인터넷 서비스가 상어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얘기를 한참 동안 들었는데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설치가라고 했던 그것도 무선 아니라고 무선 하셔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체가 있다. 그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건 이제 후구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영위하는 디지털 문명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데이터 맞죠. 센터에 뭔가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맞아. 자 개판 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난을 통해서 물리적 실체를 확인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기온 피트롱의 그 좋아요가 북극으로 간 이유는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는 바로 그걸 이제 약간 먼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먹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책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 디지털 그 거대 기업들이 막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자 보니까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가 북극 근처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원해서 거기가? 아니요.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많이 먹는 것의 절반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냉각. 냉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극이 식히느라고. 추우니까 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은 북극 근처로 보내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둬요. 바다 밑으로 담궈요. 순회. 네이버는 달에다 올렸잖아. 달에다가 올렸다고요? 네이버가? 몰라요 그거? 네이버가 달에 올렸나요? 네이버 데이터 기지 달의 그 어느 지역에 그 해가지고 이 구체적인 달의 지명도 나왔었는데 아니, 거기에 아니 최초로 달에 데이터 센터 건설했다고. 되게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네이버에서 아니 말이 안 돼요. 무슨 달에 무슨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 기지가 있어요. 2023년인가 달에 짓기로 했대요. 짓기로 했다. 아니 이게 짓기로 했는데 그게 2022년인가 2023년 4월 1일 날 만우절에 장난친 거였어. 짓기로 그러니까.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만우절 장난이었어. 그게 그런 이런 만우절 장난인데 성공을 못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무심히 넘어갔어. 그래라 뭐 이런 느낌. 달에다 짓나 보지 뭐 이런. 이게 그것도 우리 디지털 문명 유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에너지를 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은 에너지를 많이 먹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게 생길 텐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북극 근처에 짓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컨테이너에 똘똘 싸가지고 바다 안에 놓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호주, 뉴질랜드나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회사들은 남극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보내겠죠. 네. 세종기지 옆에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지어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거 가능하겠구나.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만 이런 그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유치하려고 막 지역들이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 측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100만 호 정도의 지역 난방을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대신 해주겠다. 라고 인센티브를 이제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닌데? 거기서 나는 열로? 근데 어떻게 그 100만 호 정도의 난방을 해주겠어요? 아닌데?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는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냉방시키기 위해서는 찬물을 어쨌든 간에 그렇죠. 순환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순환하고 나면 그 찬물이 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폐열로 데워진 물로 지역 난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업의 제안에 그 지역의 시의원이 이렇게 답했대요. 당신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갑자기 인도로 옮긴다고 하면 지역 난방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별로 신뢰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이슈들 같은 것도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그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많은 전기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중적인 전력 그 송배전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전기를 쓰고 생산하고 쓰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전기를 써버리면은 다른 곳의 전기가 이제 불안정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형 테크 기업에서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약간 우리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신뢰하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딴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온 피트롱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디지털 문명은 디지털 0과 1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다. 그 물리적인 실체는 그 히토류 광산부터 그 상어가 뜯어먹는 해저 케이블까지 그리고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어떤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따져보면은 사실은 다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나? 하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환경 이슈도 있고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고 뭐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네. 이슈도 있고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무신경하거나 신경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뭐 국가 혹은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거나 혹은 둔감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날카로운 좋아요를 시선을 누르지 가지고-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대다수 이용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이용을 보장을 하되 가장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들에게는 차등적으로 비싼 요금을 물게 하자. 그래서 약간 디지털세 우리나라에서 같은 것들을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챗 GPT 같은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 그리고 데이터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헤비 유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 차원의 헤비 유저들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 기업적으로 맞아, 움직이는 맞아. 헤비 유저들 있잖아요. 그런 유저들 같은 그런 헤비 유저급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온 피트롱은 그런 비용들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슬로우 약간 슬로우 문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디지털 문화에 종속되는 걸 약간 경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재원으로 그 디지털 문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그 뭐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생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돈을 사용할 여지가 생긴다. 뭐 이런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꼭 24시간 내에 물건을 배송 받아야 되는 경우가 뭐 얼마나 많이 맞아요. 있어요. 꼭 내일 새벽에 와야 돼? 그 물건이 모레 새벽에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까지 배송해주기도 그런데 선택을 안 하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좀 천천히 천천히 받으면, 좀 천천히 받겠다. 그래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를 월정액으로 하지 말고 분당 얼마씩 이렇게 전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너 이번 달에는 27시간 받네 이러고 이제 얼마 청구하고 뭐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책이 괜찮으시면 좋아요는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책이 괜찮으면 이 책이랑 같이 읽어볼 만한 책으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은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래서 서점에서 구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 구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우리 저번에 그 우석훈 당인리 그 얘기할 때 그 책 얘기를 좀 했었죠. 네. 당인리 그 우석훈 박사 책 이야기할 때도 했었는데 그 독일의 스릴러 작가가 쓴 책인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전기 문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에서 받았던 것보다는 환경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비즈니스 혹은 기술을 다룬 논픽션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네요. 네. 완전히 제목에서는- 환경 관련 책이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원 피트롱이 그 전작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환경론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약간 지정학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문제 이런 데에 좀 두루 관심이 있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네. 잘 잡았네. 잘 아저씨 잡았어요. 주제를 네, 찾아보니까 80년생이던데 네.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를 딱 네. 캐치해가지고 지금 그 히토류 관련 책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빈 포인트. 맞아. 남들이 별로 잘 신경 안 쓰지만 이거 재밌는데 이러고 맞아, 자기가 맞아. 좀 새롭다라는 이슈를 선점한 이런 생각. 느낌이고요. 한글판 제목 제가 찾아봤는데 한글판 제목은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네. 근사한 제목인데 원제는 원제 불어 제목하고 영어 제목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불어 제목은요. 이거 랑페 누메리크 디지털 지옥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좋아요 이후의 여행. 좋아요란 말이 그래도 불어판에는 들어있긴 합니다. 이후의 여행. 영문판 제목은요. 더 다크 클라우드, 더 히든 코스트 오브 더 디지털 월드. 다크 클라우드, 디지털 세상의 숨은 비용. 영어는 훨씬 더 직설적이다. 내용을 약간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제목이 훨씬 더 내용에 부합하고요. 불란서판 제목은 조금 비유적이고 한글 제목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약간 섹시하게 뽑으려고. 근데 그 잘 뽑긴 했어요, 사람들의 이것도. 관심을 끌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갈라파고스 출판사가 조용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기욤 피트롱의 전작도 갈라파고스에서 나왔고, 그래요? 내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도 계속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기욤 피트롱 얘기 자꾸 하니까 빵이 먹고 싶네요. 네. 빵 먹으러 가죠. 기욤이라는 빵집 아직 있죠? 모르겠어요. 맛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기욤 피트롱의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써니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